네, 36회 중개사 시험 대비 우리 공법의 핵심 이론과 심화 이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네 번째 파트는 도시관리계획이죠. 자, 도시관리계획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먼저 교재는 심화요약집하고 기출문제집을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따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파일은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및 내용인데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인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8가지 내용이 있고요. 자,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지역이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군을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6개의 개별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를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인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에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청과 일반 국민을 둘 다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 보신 거죠?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고 또 변경도 하죠. 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4종류, 그 다음에 여기 그 6, 7, 8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모두 다 용도구역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7개가 있는데 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고 나머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여기 이런 것들이 지정됐을 때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용도구역 이름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종류가 아까 2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고 6번 도시혁신구역, 7번 복합용도구역, 8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용도구역입니다. 이 7개를 합쳐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건 또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용도지역의 이름과 용도지구 이름은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암기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용도지역은 크게 우리나라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나눈 다음에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 중일, 근유, 공업지역이 전일준, 녹지지역이 보생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용도지역 이름을 암기하시고 이 관리지역도 세분이 되기 때문에 보생계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분이 되는 것이죠. 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는 명칭은 없으니까 그냥 농림지역 자체로 용도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도지역은 크게 4종류로 우리나라 토지를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을 해서 도시지역이 총 16개죠.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은 세분이 안 되니까 한 개씩 카운트를 해가지고 총 21종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행정청이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같은 걸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의 이름을 우리나라 토지 위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한 필지에 용도지역 하나씩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1종 중에서 용도지역을 하나씩 정하고 또 정해진 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거나 용도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은 아까 우리 미리 보셨죠? 자, 용도지구는 몇 개가 있을까요? 용도지구는 자, 9종류가 있었죠. 자, 이것도 이름을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경보기가, 자, 용도지구는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봐서 술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외워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다 유치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외워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경보기가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시험을 보고, 보호지구, 보도지구. 자, 술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 개발지능지구, 추락지구.
특별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네, 방화, 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빵을 사준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용도지역에다가 정합니다. 정하는 목적은 요 분홍색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요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이 용도지구가 들어가서 요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용도지구 이름은 9개, 용도지역 이름은 21종류로 기억을 하시는 게 맞겠죠. 크게는 4종류지만 3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용도구역은 7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게 7개, 용도구역, 지구로 끝나는 거 9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21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명칭 자체를 빨리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1번, 2번, 6, 7, 8번이 있고요. 자, 근데 3번은 뭔가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기반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각종 기반설을 설치 정비할 때는 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위치라든가 어떤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한 다음에 공사 사업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죠. 보통 논밭 임야에다가 신도시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구도심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반설에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이 바로 뭐입니까? 공익사업이고 이 공익사업을 우리가 모아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도시군계획사업인데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다 이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반설의 설치나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요. 자, 잠깐 넘어오면 기반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도시관리 결정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설계도를 인가받고 공사한다. 자, 이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반설의 설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설로 이름을 정해놓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는 저 뒤에 가서 우리 9번째 테마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따로 가서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6문제가 별도로 나오죠. 자,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 순서를 쭉 한번 보는 거. 우리 정비사업,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도 이런 사업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정비법에 가서 정비사업에 관한 문제 6문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 6문제를 따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다른 말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같은 이런 사업 절차도 시험 문제가 통상적으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요거 9번째 테마하고 10번째 테마에서 공부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가서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행정청이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요거는 별도로 떼서 공부합니다. 자, 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일단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색깔을 넣은 이유는 1번, 2번, 6, 7, 8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명칭을 배우는 거고 요 기반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여기 색깔 같은 경우는 요 갈색 부분은 어떤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로 떼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관리 내용을 8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의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봤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고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8가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도시관리계획은 어디다가 입안합니까? 자, 이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지역과 유사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도 도시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접시장문수 등과 협의를 해서요. 자, 여기 예외 규정 같은 경우는 이건 도시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규정과 유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원칙적으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의 전부,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서울시 안에서 위반하다가 필요하면 경기도 성남시 같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위반할 때,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위반할 때는 인접시장문수 등과 협의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와 결정권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의 결론을 먼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양선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바닷가에다 가기 때문에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장관도 위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칙 파란색, 푸른색, 예외적으로 노란색인데, 이거 보니까 자, 예외가 있네요. 우리 앞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는 도시 기본, 그러면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6명만 수립권자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위반권자라는 말을 쓰면서 6명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위반할 때는, 그때는 협의를 해서, 자, 서울시가 인접한 성남시를 이렇게 포함해서 위반할 때는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든지 위반할 자를 한 명을 정한다. 근데 그 협의가 불성립을 하면 위반할 사람을 정해준다. 상급관청에 정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분홍색 부분들은 심한 내용으로 보시고 일단은 요 파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을 위반권자로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권자. 자, 도시관리계획은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위반을 해야 된다.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사유를 2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더라도 국가계획 관련되면 장소랑 상관없이 특광시군수한테 맡기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정한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이렇게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2개 이상 시도를 모두 다 담당할 수 있는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지사 쪽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국가계획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고, 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정한다. 아까 2개 이상 시도면 상급자가 국토부 장관 나와야 되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고 요거 눈에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닷가에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람 말고 이런 해수부 장관도 추가적으로 위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6명의 도시의 장들이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이런 사유 2가지가 있을 때, 도지사, 여기,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정하는, 이런 계획들은 2개 이상 시군에 넓게 이게 용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요거 심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좀 전에 위반 대상 지역에서 원래 각자 개별 도시 안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다가 예외적으로 인접한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자,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위반권자에서 관련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도시관리계획을 인접한 주변 도시를 포함해서 위반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자, 일단은 협의가 성립이 됐을 때, 인접한 여기 특광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서울시가 인근의 성남시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서울시가 이제 단독으로 서울시 안에서 위반하려고 하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 성남 쪽을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접한 특광시군수, 인접한 성남시 같은 시장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사람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자, 한 사람을 정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위반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잘 보세요.
협의가 안 되면, 자, 협의가 안 된, 입안하는 구역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입안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건 앞에서 미리 배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다가, 자, 인근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하고 경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협의가 되면 한 사람을 정하거나 입안할지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입안하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역으로 보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봤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관할 도시 안에서 입안을 해야 된다. 자, 그러나 아까 국토부 장관 입안하는 거 2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케이스 2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아니면 처음부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같은 걸 정하려고 할 때 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아니면 처음부터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같은 걸 정할 때는 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안할 수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한다는 말이 지문으로 뜨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셔서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면 인접도시의 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입안할 사람을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입안할 사람을 정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관련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이제 결정권자를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요 1번이나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 안에는 5명의 관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여기 시장, 일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2가지 항목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적인 입안권자와 제가 원칙적인 결정권자를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원칙적인 입안권자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아까 우리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도지사입니다. 여기. 그러면 서울시장이 입안하면 서울시장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이렇게 광역시장이나 자치시장이나 자치도도 자기가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요 시장군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안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결정권자 여기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입안권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자,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도지사 말고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자, 그 다음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시장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더라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아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 2가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그 폐지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자, 요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지구단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6명인 건 아시겠죠? 근데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아까 시도지사,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결정권자고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결정권자가 됩니다. 이 번호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가 입안을 하면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랑 다른 요 시장군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결정을 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좀 보시면 요 대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다가 대도시가 입안했을 때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 군수가 입안했는데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기 자신의 결정권자로 내려가는 거고 또 인구 50만보다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는구나. 도지사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외적 결정권자. 자, 지금 원칙적인 입안권자와 원칙적 결정권자를 쭉 배웠는데, 자, 이런 원칙대로 하지 말고 예외로 여기 보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자,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은 규제가 아주 센 겁니다. 자, 우리 토지 소유자의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하고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용도구역 중에 이 두 개.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이번은 연계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거 위반했을 때는 서울시장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건 예외를 타고 가서 국토부 장관한테 결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한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서울시장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것들을 여기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입안했을 때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말고 이것도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도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서 원칙 말고 예외로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3개, 국토부 장관 자기 자신이 입안한 거는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규제를 세게 가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누구든지 따지 마시고 국토부 장관한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지정 변경되는 경우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거 아까 우리 입안권자 할 때 해수부 장관이 나왔듯이 이 결정도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은 예외적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서 요걸 많이 냅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요게 나왔는데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결정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2개요.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걸 입안했을 때는 요 시장군수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이것도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 따로 3가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구분해서 좀 보시고요.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입안 결정 절차를 보시면, 자, 도시관리계획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처럼 유사한데, 일단 용어를 입안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립 승인이 아니라 입안 결정. 자, 입안하기 전에, 자, 기초조사를 먼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여기 주민의견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공람입니다. 공람. 자, 국민들의 우리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란 절차. 여기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거고 기초조사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 3성이죠. 2성이 아니라 3성입니다.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그 다음에 생략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기본계획에는 2성, 생략조항이 없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 기초사안에다가 3성을 포함해야 되고 생략규정이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입안 결정 절차를 쭉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입안 제한.
자, 요거 중요하죠. 주민의 입안 제한 제도.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입안권자가 제안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를 45일 이내에 답변을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주민의 입안 제한은 주민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할 게 5가지가 있죠. 용산, 기지, 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자, 조금은 내용이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자, 이 5가지 항목을 이제 바로 볼 겁니다. 주민들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고, 이런 것들을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의 입안 제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것 좀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대상은 5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용산, 기, 지, 도라고 그랬었죠. 자, 용, 산, 기, 지, 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잡는 건데, 자, 용이 뭡니까?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자, 우리가 용도지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규제가 셉니다. 자, 요거의 건축 제한을 없애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신해달라. 이런 식의 도시관리 계획 같은 경우를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 개발을 도와주는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 중에서 이 산업유통이라는 게 공장 같은 거나 유통단지, 물류센터를 짓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우리 지역에다가 공장, 산업, 유통,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건설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규제를 풀어주는 거. 자, 이런 5가지를 제안할 때는 자,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리한 거는 제안하지 않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안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자, 이게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맨 위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한하는 전체 면적의 5분의 4 정도를 찾아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 제한하는 면적의 3분의 2 정도 땅을 확보해서 거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여기는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단골입니다. 자, 특히 여기 면적의 동의를 따질 때, 면적 동의를 따질 때 면적의 국공유지는 제외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이죠. 면적의 5분의 4, 면적의 3분의 1을 계산해서 그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 그 면적의 국공유지는 빼고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3분의 1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요 예상 문제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이 요건이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때는 이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맞추면서 이 제한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한다는 요건을 가지고 제한서를 내야 되고 또 제한하는 땅의 이름이 자연녹지 같은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한을 할 수가 없고 이 기업권 같은 경우도 5만 제곱미터는 안 되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땅을 찾아서 그런 땅에다만 제한서를 내고 혹시 이게 두 개가 섞여서 들어갈 때는 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은 뜨거야 됩니다. 자, 이런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한서를 받아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36개 시험에서는 3번 같은 경우에 자, 용산 기지도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고 이 면적의 동요건 맨 위에 기반시설, 맨 끝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면적의 5분의 4. 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나머지는 3분의 2고 다 합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추가 요건을 맞춰야지만 제한서가 가능합니다. 우리 통보기간, 자, 주민이 제한서를 내면 자,
자,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주민들이 또 제안서를 낼 때 첨부 서류가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일종의 지도하고 지도 설명서 같은 것들을 계획 설명서로 지도 설명서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또 주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죠. 자, 입안권자가 주민의 제안을 받아준 겁니다. 받아줬을 때는 주민들이 제안한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민들한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민들한테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자, 이게 지금 부담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데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문,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일, 30일 연장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 주민들이 제안할 때 5가지를 제안할 수 있고 이 동의요건이 면적 5분의 4, 면적 5분의 4가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3분의 2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등적 위반. 자, 도시관리계획은 자, 위반을 할 때 계획의 상세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서울 같은 큰 도시하고 지방에 있는 소규모 군단위 도시하고는 서로 이제 도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상세 정도,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을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차등을 두어 위반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립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위반권자가 도시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고 포함을 해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이 제안할 때는 제안자인 주민들이 이런 도시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서들을 포함해가지고 제안서를 내는 거고 이런 제안 없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런 계획설명서 같은 것들을 입안할 때 포함시켜서 입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기초조사의 생략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 절차 쪽으로 오시면요.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3성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자, 기초조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변경 같은 걸 입안할 때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내용 자체가 경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통생략사유 이런 게 있어서 기초조사에 포함된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모두 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기초조사의 생략조항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경미한 변경이 뭔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 위반해서 최초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된 것을 변경할 때도 변경 위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변경 위반할 때도 똑같이 기초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변경. 자, 이거 좀 하나 기억해 보세요. 자, 경미한 변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을 5% 미만으로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 위반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같은 걸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이 공통생략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 공통생략사유는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일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분석을 모두 공통적으로 묶어서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생략사유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좀 전에 여기 아까 그림에서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하고 공통 생략사유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파란색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경미한 변경은 우리 학원에서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너무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인터넷 화면상에서는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경미한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을 5% 미만으로 변경한다. 자,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변경이 생기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죠. 자, 도시계획시설 부지 5% 미만의 변경, 5% 미만,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를 근소하게 바꾸는 거. 자,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면서 용도지역 같은 것들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사항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반할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공통생략사유를 해서 7번까지 있는데 3번까지만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생략사유는 기초조사를 생략을 하면서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것도 이 경미한 변경이면 기초조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기초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다 생략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거는 명시적으로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 아까 기초조사 안에 들어가야 되는 3성인데 이것까지 다 몽땅 묶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12m 이상 도로계획이 없을 때, 요 세 가지가 나오면 공통생략사유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하면 기초조사를 생각해도 되고 환경성을 생각해도 되고 토지 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다 생략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요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자, 환경성 검토를 생각하는 규정에서 여기 파란색 공통생략사유는 요겁니다. 요거 아까 제가 여기 도심지 상업지 2%의 미달 12m 이상 도로계획이 없을 때는 환경성 검토도 공통생략사유니까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환경성 검토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략 환경 영향평가란 말이 나오면 공통생략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환경성 검토 요거 자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토지적성이나 재해취약성이나 기초조사는 해야 되고 요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할 때는.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이면 이게 무슨 생략사유입니까? 공통생략사유니까 토지 적성 평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죠? 아까 제가 공통생략사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이면 공통생략사유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생략사유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했다 그러면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정도 맞습니다. 공통생략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기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일 때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면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이거는 공통생략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분홍색이랑 연결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모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성 검토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만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 이런 단어가 나오고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동그라미가 되고 토지 적성 평가할 때는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토지 적성 평가의 생략사유. 자, 공통생략사유 또 들어갑니다. 공통생략사유. 아까 우리 공통생략사유가 뭐였습니까? 이거 있었죠.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12m 이상 도로계획이 없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공통생략사유니까 토지 적성도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요 2번 같은 거하고 7번 같은 경우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하고 개발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때는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사유로 봐야 됩니다.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사유고 나머지 조항들은 해야 됩니다. 자,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1번은 공통생략사유 또 나왔네요.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만 이런 상태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가 공통생략이니까 환경성 검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개발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개발지역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사유지 환경성 검토라든가 뭐 재취약성 검토, 기초조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개발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일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토지 적성평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나왔지만 맞지만 환경성 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문이 이해가 되셔야지만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공통생략사유고
요 개발장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토지 적성 평가만 생각할 수 있고 환경성 검토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가 기초조사는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미한 변경하고 또 하나는 여기 경미한 변경하고 공통생략사유. 네. 그럼 경미한 변경을 세 가지만 좀 보십시오. 도시계획설 부지면적 5% 미만의 변경, 5% 미만 도시계획설 근선이치 변경, 도시적인 축소가 되는 그러면 경미한 생략사유로 보고 기초조사를 생각하면서 기초조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생략사유가 또 생략사유가 공통생략사유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의 도심지, 상업지,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 12m 이상 도로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생략사유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생략사유로서 굉장히 이 네 가지 조항들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할 때는 생략사유 네 가지를 다 걸지 말고 환경성 검토 쪽만 생각하고 나머지 세 개는 내야 됩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할 때는 여기 기초조사,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 요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하고 개발장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케이스일 때는 여기 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토지 적성만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통생략사유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여기 2번, 3번,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공통생략사유가 아니고 토지 적성만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 적성 요거만 생각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셔가지고 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요 재취약성 모습도 공통생략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재취약성 쪽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생각할 것은 기초조사에서는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미한 변경하고 공통생략사유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민의견입니다. 주민의견도 여기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고요.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에도 여기 생략사유가 있네요. 자, 협의와 심의 쪽에서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초조사에 생략했던 이 경미한 변경이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의견 생략에도 경미한 변경 들어가고 협의와 심의에도 경미한 변경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여기 파란색 부분은 다르죠. 기초조사 할 때 국방상 기밀은 없고 주민의견 청취할 때는 국방상 기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생략사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여기 국방상 기밀이라는 게 주민의견 협의 심의 쪽에 있으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의견으로 오시면 자, 공보나 2개 이상 일간신문 홈페이지에다 각각 공고하고 또 우리가 이 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 각각 공고를 하고 나서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자와 람자를 따서 그래서 이거 신문과 홈페이지에다가 각각 공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줘서 여기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열람기간 동안 주민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민의견이 내면 주민의견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내면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내고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아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주민들의 제안서를 내면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결과 통보인데 자,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서를 공람기간 14일 기간 동안 의견서를 내면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 통보 주민들이 이렇게 열람기간 안 의견서를 내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45일인지 60일인지를 구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 또는 이렇게 위반 내용과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열람기간, 공람기간이 열람기간입니다. 14일 기간 동안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의견도 원래는 하회한다인데 생략조항이 있죠. 아까 경미한 사항하고 국방상 기밀. 자, 국방상 기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장관들이 요청을 하고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아까 경미한 게 뭐였습니까? 별표 친 거, 요거. 경미한 변경은 기초조사의 그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죠. 자, 그런 거 세 가지 사항하고 국방상 기밀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의 의견. 자, 우리 지방의 의견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1번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자, 용도 구역이면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중에 기반설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설의 설치 정비, 그 밖에 법정된 기반설들, 뭐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원, 뭐 소공원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요.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사, 자, 요런 중요한 기반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광역설하고 법정된 기반설 같은 거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써있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것들을 위반할 때는 없습니다. 지방의 의견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구역일 때는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6, 7, 8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기반설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설 같은 거, 광역설의 설치 정비 개량인데 광역설도 기반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된 기반설들 추가로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같은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거, 자, 공원, 그다음에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사, 그 밖에 우리 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반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써있는 것들 말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 나오면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의견도 아까 기초조사에 생략하는 그 경미한 변경 사항이 나오면 지방의 의견도 생략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협의로 넘어가 볼까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공람을 통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제 협의. 자, 결정권자가 아까 우리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문수가 원칙적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예외적 결정권자니까 자, 이 사람들에 맞춰서 협의의 대상 우리 자,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결정을 하려면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같은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작년도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안 나오다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도지사는 자, 원칙은 시도지사는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추가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추가로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 도시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 같은 거 하는 도시관리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한 일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해야 되고, 자, 개발제한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결정권자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그 이후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랑 추가 협의할 사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35회 때 요 1번이 요게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 결정을 한 도시관리계획을 하급자인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 같은 거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원칙적 협의는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면 되는데 요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요 1번이나 2번 항목 같은 경우를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할 사항, 작년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심의 볼까요? 심의?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네,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때도 이제 중앙부처의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겠죠. 원칙적인 심의. 자, 근데 우리가 협의와 심의도 여기 보시면 협의와 심의도 하나 더 있는데 자, 예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는 시도, 대도시, 시군 이 같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장관 같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요 시도지사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결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걸 결정할 때는 자,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결정할 때는 자,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시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1번 지문이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요거. 자, 지금 시도지사 등이, 자, 요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원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만 하면 됩니다. 원래 심의가 단독 심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동심의는 건축위원들까지 부르다가, 시도에 있는 건축위원들까지 부르다가 이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조인을 해가지고 공동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결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결정할 때,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 자,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하지 말고 시도 건축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까 협의할 때도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할 사항이 있었고, 시도지사가. 자, 그 다음에 심의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였다가 공동심의라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요즘 시험 문제가 냅니다.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9회 때 시험 봐가지고 그때 합격했는데 그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냈었다가 그 이후에 점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와 심의도 생략규정이라는 게 있네요. 아까 주민의견처럼 협의심의 절차도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아까 경미한 변경이죠. 이 경미한 변경은, 자, 경미한 변경으로 고쳐놓고 아까 5% 미만의 변경, 도시계획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그런 거 나오면 아까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 쪽도 생각사유로 걸 수 있고 협의심의도 생각사유로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경미한 변경은 이 만능이네요. 생각사유에 다 걸립니다. 그 밖에 이제 중앙행정위원회 요청을 해서 국방상 기밀이 필요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건너뛰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과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을 딱 정해줍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없는데,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결정 고시 이후에 지형도면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자가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데, 자, 고시일 다음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을 줍니다. 자, 시간을 주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기득권 보호 경과 규정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이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이 새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하고 안 맞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시가화종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는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특광시 공사할 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이나 예외나 기존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예외 조항에 걸리면 이거는 신고가 필요한 거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과 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거랑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결정고시가 나왔을 때는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공사나 사업 내용을 특광시군수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리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 갖다가 뭐 30일이라든가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기득권 보호 조항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가보면 30일 안에 신고하고 기존 공사를 계속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 가보면 나오고, 자, 국토계획법상 기득권 보호할 때, 자, 기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가화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지정되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자, 우리 앞에서 효력 발생일에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에 효력 발생되는 거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라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이 지형도면 고시일인데, 자, 이런 지형도면이 뭔가요?
자, 효력이 발생되려면 지형도면 고치라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형도라는 지도 위에다가 그 색깔이 있는 그런 연필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지형도면은 작성자가 누군가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자,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입안권자 누군지 기억하시죠? 원칙적으로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으니까 그로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입안권자 중에서 시장 군수가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자, 이때 도지사는 이 지형도면이 잘 만들어졌으면 문제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시장군수만 지형도면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고 다른 관청은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앞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생각할 때 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할 때 이 시장군수 같은 관청이 입안하면 자,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그렇게 처리했고 그 이후에 지형도면 작성할 때도 시장군수가 입안권자로서 지형도면을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받듯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예외 좀 보세요. 예외도 우리 아까 거랑 거의 유사한데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지형도면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고시가 되는 건데 지형도면 승인을 안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만들었어도 도지사 승인을 안 받는 게 바로 뭔가 보세요. 지구단위계획국의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앞에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할 때, 자,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면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된다. 다만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었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지금도 원래 시장군수는 상급자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지형도면을 작성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지형도면을 만들면 그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냥 확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럼 지형도면 승인도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좀 보시고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나 뭐 시도나 대도시가 지형도면을 만들고 나서 이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도 그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재검토 규정은 광역에는 없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은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 함께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광역도시계획 먼저 만들고 지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으면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동시에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뭐 도시기본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이 수립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도서의 작성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자 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장소, 입안권자, 결정권자, 특히 여기 입안 결정 절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생략조항 때문에 결정 효과, 효력 발생일, 경과 규정, 기득권 보호,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이런 것들, 뭐 동시 입안 이런 것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자, 다음 강의는 우리가 5번째 테마로 용도 지역 강의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